방산 박재천 시인 일대기. 안녕하세요. 방산 스승의 제자 김용길입니다. 저는 1990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의 만화경 물방울 별이란 시로 등단했고 2003년 문학과 창작에서 고양이를 아세요로 등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채윤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산 선생께서 문학아카데미의 문을 연 1988년 대학로 어느 건물에서 제1호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 이상의 제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3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금년 6월 10일 작고하시기 전날 밤 9시 35분까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스승님 상가에 오신 분 중에 월간 시인 발행이신 민윤기 시인께서 방산 박재천 선생님 일대기를 써달라는 원고 청탁을 하셔서 국리 끝에 방산 박재천 시인을 추모하는 글을 정리해보았고 월간 시인 7월호에 이 글이 실렸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넘쳐나서 이 글을 영상화시켜서 올려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터 방산 박재천 선생님과의 추모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지요. 방산 박재천 시인을 추모하며 박재천 시인 일대기. 박재천 시인과의 인연.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해야겠다. 박재천 시인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그의 제자다. 내가 박재천이란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1973년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갈 곳을 몰라 거리를 헤매던 18살의 가출 소년이었다. 나는 서울역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내 손에는 두 권의 책이 들려있었다. 사르트르의 구토와 문학과 지성이라는 책이었다. 나는 그 책을 서울역 앞에 제1서적이란 서점에서 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문학과 지성은 잡지였는데 나는 그것이 잡지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제목만 보고 그 책을 샀던 것이다. 나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거기서 나는 어떤 번뜩이는 빛 인강을 만났다. 박재천 시인의 토끼사냥이란 연작시였다. 한밤중에 깨어보니 나는 무덤가에 한 조각의 골편으로 남아있었다. 들개의 울음 속에서 나의 꿈은 인강이 되어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젊은 신이 되어 해 가까이 더욱 가까이 노래를 만들면서 노래를 타고 하늘의 무수한 소리 속에 고고하게 몸을 빛내고 싶었는데 웬일로 나는 많은 움풀대를 잘라 피리를 불며 버려진 움풀대로는 상복을 짜고 있었다. 들개의 울음으로 상복의 깃을 접고 있었다. 자석이 인력을 갖고 모든 밤의 기억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박재천 토끼사냥 그 11 사춘기의 막바지에 만난 그 시는 나의 심중을 흔들었다. 나의 실존에 눈떠가고 있던 그 시기에 한밤중에 깨어보니 나는 무덤가의 한 조각의 골편이었다는 시구는 나에게 성광처럼 쏘여졌고 존재의 자각과 더불어 시에 새롭게 눈뜨는 계기가 되었다. 그 시는 아마 내가 세상에서 읽은 최초의 시였던 것 같다. 교과서에 실린 몇 편의 시 말고 말이다. 나는 그 시를 접하는 순간 날것인 시의 빛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나의 무덤가에 있는 젊은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은 겨울이었는데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몹시 추운 날이었다.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고 있었지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중이나 되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집을 나섰지만 나는 어디로 가는 기차도 타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날것인 시의 빛을 본 순간 시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대합실을 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다. 용산을 지나 제1한강교를 건너며 나는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잿빛으로 반짝이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온통 젖은 추위에 턱까지 덜덜 떨면서 들개의 울음을 울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시를 쓸 수 없었다. 시는 그저 내 가슴 속에 묻어둔 노래였을 뿐이었다. 그 무렵 박재천 시인은 야심작인 장자시 연작으로 시단에 우뚝 서며 유명세를 타셨고 시를 꿈꾸던 문학 소년인 나는 생활 전선에 내몰려 시를 잊고 살아갔다. 내가 다시 박재천이란 이름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30살이 넘어서였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중앙일보 문화단신란의 2줄인가 3줄인 짧은 기사가 나를 낚았다. 시인 박재천 문학사숙 문학아카데미 개설. 나는 또 한 번 어떤 인강 같은 것을 느꼈다. 그 인강은 나의 사춘의 시기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했다. 박재천이란 이름을 만난 지 15년이 지나서의 일이었다. 나는 곧장 달려가서 그의 문화에 들어갔다. 그때가 1988년이었고 나는 문학아카데미 1기생이 되었다. 문학아카데미는 시인의 아우를 따서 방산사숙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나는 방산사숙 출신 제1호 신춘문예 당선자 세계일보가 되는 행운을 안았다. 돌이켜보니 스승과 나의 인연도 언 35년이 되었다. 아니 50년이 되었다. 이제 스승은 하늘로 떠나가시고 나는 남아서 이 글을 적고 있다. 방산 시인의 성장지는 방산동. 방산 박재천 시인의 출생지이자 성장지는 서울 중구방산동이다. 지금은 포장재, 수건 등의 전문업체 시장이지만 시장 한복판이 을지로 5가에서 종로 5가로 이어지는 연결도로에 수용되기 전만 해도 남대문 시장과 더불어 서울의 양대 외제물건 시장이었다.
남쪽의 중부시장, 북쪽의 광장시장, 동쪽의 평화시장과 연결되었으니 유소년 시절을 장터 한마당에서 지낸 셈이다. 방산시장은 시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1956년 1월에 발생한 대화재 때 도로로 수용되고, 이 때문에 시인의 본가 역시 100여 평의 집이 15평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시인은 내 집도 버려져 길바닥에 뭉개졌다. 을지로 오가에서 청계천 오가로 이어지는 아스팔트길, 하늘을 올려보던 창은 이제 그 아래 땅만 보여준다며 내 고향은 명왕성이라고 말한다. 방산동사의 14 손톱만큼 남은 땅의 집원에서 이 아침 눈에 띄는 것들은 모두 내 형제자매 11남매 중 10남매가 떠난 내게,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물론 하늘나무를 떠다니는 새들까지 누이가 되고, 형 동생이 되는 이 아침처럼 시인은 여기서 일제강점기 대장간을 경영하던 부모의 늦둥이 11남매 막내로 태어났다. 방산시장 대화재 이후엔 혼자 대신 어머니가 5 형제를 거두어 먹여야 했다. 늦둥이라서 우때의 형과 누이들은 이미 출가했기에 조카들 중에 연장자가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어머니는 장사에 매달리고 형들은 각자 밖으로 나돌았기에 소녀는 저절로 혼자만의 자유를 즐기게끔 방치되었다. 천생시인이란 말이 있는데 박재천 시인이야말로 천생시인이다. 그는 누구에게 시를 배운 것이 아니라 혼자서 시의 길을 찾아서 들어갔다. 집안에 문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변에서 그를 문학으로 인도한 사람도 없었다. 중학교 입시 때부터 소녀는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했다. 어쩌다 진학한 중학교가 공업계라서 소녀는 학업에 흥미를 잃었다. 소녀는 학교 대신에 을지로 국립도서관 본관인 아동도서관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도서관 출입이 무단결석으로 무기정학을 맞으면서부터는 책 읽기가 유일한 낙이었다. 방산동에 인접한 청계천 오가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길에 헌책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소녀는 그 헌책방에서 책들을 뒤적이면서 책의 세계 그리고 시의 세계라는 길고 긴 여행길에 접어들었다. 고등학교는 집과 가까운 인문고 중에서 왕십리에 있던 성동고를 택했다. 이때부터 그의 문학 수업이 본격화되었지만 문예반에 가입하지도 않은 단독자의 책읽기였다. 엘리엇, 랭보, 보들레르와 같은 서양 시인들과 이백 두보, 이하 같은 동양 시인들에게 심취해 살았고 시에서 소설, 철학과 미술로 자연스럽게 영역을 넓혀나갔다. 문학대학 동국대학 1년 늦게 진학한 동국대학교의 문학 풍토는 대단했다. 그 1년 동안 시인은 태어나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 중앙선을 타고 제천을 거쳐 울진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밀양으로 가 한 달여 대처승절에 머물다가 부산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서울로 돌아왔다 한다. 1년여의 낭인 생활 끝에 시인은 평소 지론이던 철학과 지망을 거두고 동국대 국문과에 입학했다. 동국대는 한마디로 문학대학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시단의 전체 인구가 500명 정도인데 동국대 출신이 300명을 웃돌았을 정도였으니 문학대학의 위세를 알만하지 않은가. 1963년에 입학, 1966년 8월에 입대하기까지 시인의 대학생활은 술과 여자와 시로 점철된 나날이었다. 2학년과 3학년엔 연속으로 동국문학회장을 맡았지만 강의실엔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시향동인 다다동인의 문청들과 남산이며 명동의 술집을 순례했다고 한다. 후배인 이상문 작가의 수레로 파악하자면 한마디로 말해 레전드였다. 고등학교 시절에 상장 몇 개 받았다는 사실을 낯짝에 코걸이로 걸고 시작한 대학생활에서 형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참 다행이었습니다. 만일 한 해쯤이라도 만나는 기간이 있었더라면 저는 형님으로 인해 수많은 병고를, 그것도 큰 병고들을 당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상머리에서 야 너 일어나 당장 꺼져, 건방진 새끼 하는 식으로 쫓겨나고 너 바보 아냐? 하는 식으로 수모당하고 너 같은 무식한 새끼가 어딨어? 하는 식으로 밟혔을 테니까요. 그때마다 얻어맞지는 않았다면 조상이 은덕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1966년에 등단을 마친 시인 박재천은 1학기가 끝나자 동대신문의 황제는 떠난다는 비장한 에세이를 던진 채 곧바로 군에 입대를 했다. 그리고 예언처럼 제대 후에도 복학하지 않았다. 시인은 3학년 되던 1965년 현대문학에서 1회 추천을 받은 지 1년 반 만에 3회 추천을 받고 등단했다. 시인과 같은 무렵 추천된 시인들은 정현종, 이익입, 조남일, 김초애, 강호식, 이창윤, 이항아, 유한진 시인 등이다. 이 무렵 시인과 대학에서 마주친 선후배는 송혁, 오학영, 김문수, 이우석, 조윤호, 홍기삼, 박진호, 최원식, 김남웅, 정광수, 조병무, 호영송, 김초애, 조정래, 문효치, 강익은, 하덕조 등이었고 천기철, 홍신선, 명기환, 선원빈, 정의홍, 정원모, 오대환, 김정희 등과는 다다 동인을 만들어 의욕적으로 활동하였다. 홍진기, 한용환, 신상성, 백숙천, 허정자 등도 이 무렵의 그부들이었다. 후배로는 신용선, 이계홍, 김용원, 김정훈, 문인수, 송유아, 홍익표, 김선학, 문정희 등이 있었고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서는 마종아를 비롯해 새로운 후배들인 이상문, 이명주, 최순열, 이원규 등의 얼굴을 보았다. 경희대의 김학철, 조태일, 서라벌레대의 전진호, 고려대의 오탁권 등과도 어울렸으니 그야말로 시인천국, 문인천국 속에서 대학생활의 나날을 보낸 셈이다. 장자시로 우뚝 서다. 박재천 시인은 1975년에 첫 시집 장자시 212편을 상제예문관했다.
이보다 앞서 현대문학 1970년 10월호에 발표된 연작시 장자시 전삼 13편은 당시의 시단의 감성에 핵폭탄을 던졌다. 장자시의 현란한 수사와 웅온한 상상력도 대단했지만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감각들이 신선하고 쌓아올리는 이미지와 이미지의 발휘의 때도 다양하다. 상상의 세계도 터무니없이 비약하지 않고 필연적인 확대와 비약을 하고 있다. 띄어쓰기가 무시되어 있을 뿐 문장의 통사력도 튼튼하다. 감각과 상상과 언어 구사, 이 세 가지가 모두 든든한 바탕 위에 자리하고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잃지 않고 하나의 표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는 정한모의 평문처럼 독자를 압도하는 시세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시집 장자시의 발문을 쓴 강호식 시인은 그는 당대가 아닌 몇천 년 후에도 죽지 않은 시를 위해 언어의 포석을 놓는 장자 시인이다라고 높이 평가했고, 후대의 평론가 남진우는 그의 도저한 정신주의와 투명한 언어의 결을 뒤쫓을 능력이 내게는 없다. 는 찬탄을 남겼다. 장자 시는 평론가 김현 등에게도 호평을 받으면서 그 무렵 창간된 문학과 지성 1971년 봄호에 재수록된다. 또한 새로운 연작시를 청탁해서 토끼사냥 등을 집중게재하는데 그것이 필자가 박재천 시인을 처음 만난 계기를 만들어준다. 시인은 그 이후 1979년에 두 번째 시집 신법을 출간, 현대문학상을 수상하고 1981년 세 번째 시집 유를 출간해 한국시협상을 수상하면서 잇따라 83년 노건문학상, 87년 월탄문학상, 89년 윤동주문학상 본상, 92년 동국문학상 등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시집 출판과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단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84년엔 미국의 국제창작 프로그램에 초청돼 아이오와시에서 3개월을 지내고 돌아왔다. 박재천 시인은 대체로 운둔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단의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도 않고 문단 선거와도 획을 긋고 살기 때문이리라. 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서울내기라서 더욱 그런 평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시인이 주재하는 모임에 가서 인사를 해도 한두 마디 짧은 응답뿐이다. 하지만 거친 상만 그럴 뿐 속정이 깊다는 것이 오래도록 시인을 알아온 사람들의 중평이다. 시인은 1970년대 초에는 시법 동인을 주재해 강호식, 홍신선, 김여정, 서벌, 정의용, 김학철, 이만근 시인 등과 친교를 맺었고 1980년대엔 손과 손가락 동인에 참여해 이탄, 이영걸, 강호식, 김원호, 김종철 시인과 모임을 가졌다. 사적으로는 1980년 후반부터 동국대 동문 선후배들과 하백해구 세월회를 결성, 문효치, 홍신선, 하덕조, 선원빈, 정의용, 신용선, 홍익표, 이계홍, 이상문, 이원규, 김학철, 경희대, 이길원 연세대 등과의 부부동반 모임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1980년대에 결성된 또 하나의 모임인 무명의 강호식, 김여정, 윤석상, 김경희, 박상천, 이상호, 장순금, 조효주 등과도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생업인 잡지 출판사에서는 강민, 구혜영, 오영석, 민영, 이길원, 장문평, 민윤기 등과 일했고, 문해진흥원에서는 이경수, 조정권, 김용범, 하재봉, 박주관, 김한길 등과 근무를 했으며 업무와 관련해 최승범, 유경환, 이웅우, 이태동, 호창수, 민용태 등을 비롯해 정진규, 윤우명 등과 자주 어울렸다. 문학아카데미 한국 최초의 프로페셔널 창작 워크샵. 1988년 시인이 창설한 문학아카데미는 처음엔 시, 소설, 동화반을 개설해 소설반은 윤우명, 유익서, 정찬주, 이광복 등이 강사를 맡았고, 동화반은 정채봉이 전담했으나 수년 뒤 윤우명의 소설반과 정채봉의 동화반은 분리 독립하였다. 방산사숙 역시 초기에는 강호식, 이탄, 김여정 등이 강사를 맡았으나 얼마 후 박재천 시인이 강의를 전담했다. 시인지 망생과 등단 시인을 가리지 않는 워크샵 35년간 300여 명의 시인을 배출했다. 그야말로 한국 최고의 시인 양성소다. 문학아카데미는 방산사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김구용 선생이 장명해준 박재천 선생의 아오방산과 우리나라 최초의 시전문 사숙인 걸 기념해 제자들이 애칭 삼아 부르게 되었다. 방산사숙에서는 수백 명이 시를 배웠다. 방산사숙과 더불어 문해진흥원에서 퇴사한 1995년 이후에 10여 년간 시창작실 기강자를 전담한 동국대 학부와 문해대학원, 성균관대, 경기대, 추계여대 등의 시인 제자들까지 합치면 근 300여 명의 시인이 그의 지도를 받은 셈이다. 시로서 가소를 먹여 살릴 수 없는 것이 모든 시인들의 천형이다. 박재천 시인은 1969년 주부생활에 처음 입사해서 1976년 문해진흥원에 자리잡기까지 일감을 찾아 무려 20군데쯤의 직장을 전전해야 했다. 그는 1976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근무를 시작해서 1995년 퇴임할 때까지 20년 동안 자료관장, 홍보출판부장, 문학미술부장, 문화총괄부장, 조사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출판 홍보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예총감과 영감, 사보 등을 편집 제작했고, 특히 공연예술 총서전 10권과 문화예술 행정 총서전 10권, 대한민국 연극 제2곡집 등 비상업 전문도서를 중점 제작했다. 자료관장을 3번 맡으면서는 예술의전당 자료관으로 이전, 확장해 전문자료관의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예술 강좌를 기획했고 대한민국 문학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시인은 2015년에 시업 50년을 맞아 2016년 제15세집 청기누설을 상제하면서 시업 50년 기념으로 박제천 전집 전 6권을 발간했다. 이에 앞서 2005년 6월 27일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업 40년 기념 박제천 시전집 5권 및 별칭 문학 아카데미 사화집 1권을 발간하면서 성대한 기념식을 가졌다. 그 사흘 후 부인 김정희 여사가 별세에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젊어서 가난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인을 위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잔치를 열어주고 싶었다는 시인의 속사정이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아, 실형 60주년을 앞두고 가시다니요. 2026년이면 박제천 시인 실형 60주년이 되는 해다. 60년이면 청강과 지지를 합쳐서 60갑자가 되므로 태어난 간지의 해가 다시 돌아왔음 뜻하는 뜻깊은 해다. 박제천 시인은 그때가 되면 아끼는 제자들과 조촐한 파티를 벌여야겠다고 해맑은 웃음을 웃으시며 잔뜩 기대를 하시는 거였다. 하지만 시인은 스스로 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늘로 가셨다. 시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술,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하셨다. 몇 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번갈아 하면서 시인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셨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줄담배를 피시며 문학과 창작을 펴내시고 문학 아카데미 강의에 열중이셨다. 시인은 세상을 뜨기 전날에도 시강의를 하실 정도로 시업에 혼신을 다하는 분이셨다. 내가 보다 못해 선생님 건강을 생각해서 좀 쉬시죠 하면 차분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그러면 나는 죽어하시는 거였다. 세상을 떠나기 한 달쯤 전에도 우리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고 스승은 맑은 눈빛으로 나는 바라보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스승의 눈빛을 떠올리며 그 눈빛을 적었다. 눈빛 정원. 박제천 선생님께 한마디 말이 뼈를 때린다. 순간 뼈에 장착된 그 말이 알알이 퍼지며 전신에 감긴다. 전신에 감긴 그 말은 눈으로 올라가서 반짝이는 빛이 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가는 뼈에서부터 퍼올리는, 전신으로부터 퍼올리는 그 눈빛이다. 그 눈빛에 담긴 영혼이다. 나는 이 시가 스승의 영전에 바치는 시가 될 줄 몰랐다. 스승은 문학사숙 문학아카데미와 국내 우수 문학지 문학과 창작 창간 운영으로 수많은 우수한 시인들을 양성, 배출하여 후원하고 있는 경영 능력 또한 탁월하여 수십 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일 것이다. 김효정 시인은 시인 박제천을 이렇게 추억하고 있다. 한마디로 박제천 시인은 속 깊은 무건도사이자 의리의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말없는 잔잔한 미소 속에 주위 사람들을 세심하게 티나지 않게 챙기는 속 깊은 따뜻한 정의 소유자이면서도 예리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어떤 세속적인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소신을 지켜가는 그의 걸작시 장자를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그와의 50년 인연을 변함없이 이어오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박제천 시인에게는 일남일녀의 자제가 있다. 아들 박진호는 홍익대 회화가와 프랑스 아르데코를 졸업한 이후 미국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며 펜실바니아 대학교 미술과 실기전 인강사로 재직 중이다. 미국 며느리 칼리 아이드는 사진작가로서 현재는 템플대 타일러 예술대에서 사진시기 전인강사로 재직 중이다. 딸 박수진 필명 박서진은 성심여대를 졸업한 이후 1995년 문화일보의 시로 당선한 이래 시집 중독된 사랑을 발간한 바 있다. 결론하자면 시인은 한평생 시를 쓰고 가르치고 시에 관한 잡지와 단행본을 만들며 살았으니 시와 떼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 할 것이다. 평생 시우인 강우식 시인이 얼마 전 발표한 삼행시가 그런 박제천 시인을 잘 표현하고 있다. 방산의 대장간에서 뜨겁게 사는 법을 배웠고 시구문 밖으로는 사람 실려나가는 죽음을 보았다. 일찍이 생사를 터득했으니 시 아니면 무엇을 하랴. 강우식 생업제 전에게. 이상으로 스승 박제천 시인의 일대기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